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참석하신 민주평화당 인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신 정동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엽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경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영삼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여성위원장 양미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자 좀 가져오세요. 박주현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정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럼 먼저 회견문을 압축해서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스피커를 옮기는 것 같은데 에코를 좀 없애버릴 수 있나요? 아니면 육성으로 하면 곤란한 거예요? 괜찮아요? 예, 여기 맞네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2019년 새해 벽두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위해서 민주평화당 손에 잡히는 변화를 선도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그런 각오로 갈고 닦아서 팍팍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성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하면 안 되는 정부입니다. 촛불이 만든 정부가 실패한다면 그 부담은 상처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갈수록 어렵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 지표는 최악이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국정 운영에 나날이 흑점이 드러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 수행 평가는 부정이 긍정을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의 오만이 국민적 반감을 보태고 있습니다. 소위 20년 집권론, 지지자들에게는 좋은 얘기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오만한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첫째,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의 최종 성과물은 법과 제도입니다. 선이 좋은 뜻만 앞세우지 말고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벌개혁, 조세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기필코 해내야 합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지난 정기 조치까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개혁의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 민주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정경제 확립과 고용 분배 구조의 대전환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최근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자 친재벌 정책과 실패한 기득권 경제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 투자 사업 대상으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그렇다면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응 조치는 적극적으로 하되 경제 개혁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개혁의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개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180석의 개혁연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점 안타깝습니다.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하자는데 의원 몇 석 더 얻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개혁 야당의 협조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기득권에 기대거나 스스로 기득권화되지 않아야 개혁 동력이 살아납니다. 대통령부터 개혁 야당과 소통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해입니다.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한국 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의 선패가 달려 있습니다.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대 양당 기득권 때문입니다. 개혁은 출발부터 기득권 대 변화의 싸움입니다. 당파적 이해와 민심 간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개혁 방안을 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선거제도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다. 이것이 심각하다. 따라서 개혁의 목표는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그 답은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의원 정수를 불가피하게 360명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선거제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추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국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해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와 힘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회를 기득권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보통의 주권자의 전당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 당의 강령 제1조가 선거제도 개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개특위 자문위원단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 또 작년 말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자, 민주평화당은 국민 여러분께 의원 정수 확대, 의원을 줄여도 시원찮은데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국민 정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치 개혁을 위해서 민주평화당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서 첫째, 국회의원 세비를 현행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2019년도 도시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0만 원 선. 국회의원 꼭 특권층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특권형 의원으로부터 21대부터 시민형 의원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둘째, 비례대표 공천을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모든 정당이 따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기득권 엘리트를 충원하는 지금까지의 폐쇄적 공천 방식을 끝내고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특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공천하고 불신을 완전히 해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는 1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저희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서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1월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돼야 합니다. 만일 이게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300명 대신 시민의원 300명을 대통령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민의회 방식으로 시민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의지와 철학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두고 안을 시민의회가 만들고 결정은 국회가 하면 됩니다. 가부간에 이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 핵심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 체제로의 대전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기업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통령의 시대가 될 때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두터워진다. 이런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은 실업률, 경제성장률, 가계소득, 진위개수, 폐업률 등 모든 지표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마저도 경제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 소득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재벌 정책으로 지난 50년 관행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 체제로 대전환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조 개혁,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벌 중심 경제의 결과 양극화, 저성장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경제 논리와 결별하고 중소기업 중심 사회로 가야 합니다. 9988 중소기업,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이 1% 미만인데요.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게 첫째,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속에서 독일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 12%나 됩니다. 일본은 4%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고용 분담률도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계약, 기술 탈취, 갑질, 중소기업인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용어들입니다. 이것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1~2% 마른 수건 쥐어짜기로부터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중산층을 만드는 괜찮은 일자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이익 공유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자율차, 로봇,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분야와 또 금융,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여기에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임금을 높여야 합니다. 임금 격차 문제를 고용 장려금 정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교육, 복지에서 중소기업 노동자 우선 원칙을 적용해서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주거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게 되면 삶의 질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임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기술 혁신과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위기에 처한 직종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획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핵심은 자산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의 30%가 소득 불평등이고 70%가 자산 불평등입니다. 그 중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을 토지의 공개념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해서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특혜를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개혁 야당의 길을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친재벌 규제개혁 이외에는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또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시행령으로 하자는 민주당, 이런 거대 양당에 의지해서는 대한민국의 개혁은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개혁 야당, 민주평화당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혁의 과감한 선도, 집권 여당의 개혁 일탈에 대한 견인, 그리고 개혁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는 선봉 정당이 되겠습니다. 작은 야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똑소리나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치개혁 앞장서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민주평화당이 불씨를 살려낸 것입니다. 불씨를 살려낸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따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약속은 불발판이 됐습니다. 올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과정 등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하도록 민주평화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과감한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다목적 기상항공기를 띄워서 실측 자료를 국민에게 정보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료 문제, 특히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문제, 또 임대주택 문제, 가계부담 해소 문제, 입시 문제, 쌀값 문제 등 당장 피부에 닿는 민생 문제, 또 갑질 근절, 차별 해소 등 실질적인 민생 문제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사회경제적 약자 편에 설 것입니다. 소상공인 편에 설 것이고 농민 편에 설 것이고 비정규직 편에 설 것이고 청년을 대변할 것입니다. 이분들과 현장에서 손을 잡고 직접적인 정책 연대 그리고 조직적 연대를 통해서 공동 운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습니다. 다당제가 이렇게 해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결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념과 철학이 있는 유능한 개혁 리더들이 우리 당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당문을 걸고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국민들의 어려운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감사합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문을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결의 김준환 문제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 1소위에서 이제 오늘 20일까지 정개특위 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그 안이 도출되기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또 1월 안에 그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 5당이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국회에서 못하면 시민의회에 맡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잘 다가오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그거 현실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실지 네, 정개특위가 약속대로 1월 말 안에 합의안 도출을 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 개혁을 밀고 온 3당 연대를 다시 2단 기여에서 3단 기여로 가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3당의 정치개혁위원 그리고 원내대표, 당대표 후임 회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와의 별도 회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을 신년에 새해에 다시 살려내서
국민과 함께 어떻게든 결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 방식은 캐나다가 선거법, 지방선거법 개혁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선거제도 개혁을 할 때 이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만들면 다행인데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 양당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묶여서 못한다면 국회가 손 떼고 안을 만드는 것을 국민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 만들어준 것이 국회의원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이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고 새 정부를 만들었으면 대통령이나 국회는 그 국민이 원하는데 부응해야 합니다. 개헌 좌초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이것도 좌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바로 국회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5천만 분지 300 무작위 추출로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2개월씩 하면 6개월 걸리고 3개월씩 하면 3단계로 9개월 걸리는데요. 6개월 걸리면 9월에 제출할 수 있고 9개월 걸리면 11월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달 집중 학습,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일본식, 미국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유럽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분히 학습을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집중 경청, 세 번째 미디어의 생중계 속에서 집중 토론, 그리고 나서 시민의회 300명이 안을 만들면 그것은 아마 5천만 국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띌 수 있는 시민의 집단 지성이 발휘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국회에 회부하고 가부 결정권을 국회가 행사하면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길이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개혁 포기죠. 개혁 의지의 실종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하는 것은 작년 말에 문희상 의장과 나눴던 녹화한 동영상도 공개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공개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회 방식에 대한 대통령의 가부간 의사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질문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언론의 질문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시작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구인 회동 말씀하셨는데 예. 다음 주 구인 회동에서 좀 가시적인 안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얘기되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인 회동은 만일 이게 무산됐을 때 투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1월 말에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머리를 지혜를 짜봐야죠. 머리를 맞대고. 네, 분위기가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제가 기자회견문의 핵심이 성패 갈림길에 있다 했는데, 선거제도 개혁하면 성공하는 정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포기하면 저는 성공한 정부 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께 뭘 개혁했다고 말할 수 있고 뭘 개혁한 정부라고 역사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은 임기 중반쯤부터 역사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명예롭게 기록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20 체제가 출발했다 라고 기록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평가일 것입니다. 제일 불명예스러운 건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개혁하지 못한 정부다. 아마 가장
불명예스러운 기록일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 선 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우리 앞에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만 가지면 신속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은 언론 여러분께서 작년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새해 좀 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뉴스 박규영 기자가 합니다. 하성수 대표도 팟캐스트에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대표님도 시민의회, 그러니까 플랜 B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3월 15일까지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되고 4월 15일까지 지역구가 확정돼야 되잖아요. 2020년 총선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로드맵을 보면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절차가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봤어요. 이 플랜 B에 대해서 이제 소통이 된 것이냐 정대웅 대표와. 근데 좀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당에서 그 논의가 좀 공감대가 많이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는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민주주의 포럼 또 정치개혁 공동 측에서 손 대표께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공직선거법상의 절차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죠. 법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까지 아마 지난 30년 동안 선거구 획정위 날짜를 지킨 게 지난 3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1월 말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그 시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 개혁이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박규목 기자님. 네. 다음 문제로 와서 청와당이 작년에 창당을 하고 계속 이제 야당으로서 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지지율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거의 1년 지난 동안 이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음에 어떻게 실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가장 아픈 질문인데요. 정당은 지지율로 먹고 삽니다. 사는데 지금 이제 창당 11개월 1년이 돼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천한 날짜가 일천한 정당이라고 볼 수도 있고 1년 됐으니까 이제 털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하여튼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우리 99도에 끓지 않지만 100도가 되면 끓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노력들이 그러니까 마부 미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엔가 민주평화당을 주목하는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평화당이 나침반의 방향을 민생, 개혁, 평등 그리고 평화, 민주 이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온 데 대해서 오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이 오락가락하고 철학과 가치의 부재 속에 흔들렸습니다만 민주평화당은 우리가 창당 때 내걸었던 5가지의 이 가치를 중심으로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성장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즉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당이다. 물론 지역 기반이 전라남북도 광주에 편중되어 있는 한계를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호남은 지역인 동시에 가치를 대변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호남을 빼놓고 가능합니까?
한국의 이 평화 노선이 호남을 빼놓고 가능합니까? 한국의 평등 노선, 민생 노선이 호남을 빼놓고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가능하면 하루빨리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나 어떤 당에서의 노력 같은 거는 계획이 서 있는지요? 연말에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구성을 하게 되면 우선 국민이 텔레비에 미디어에 매체에 노출이 돼야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알 텐데 매번 보면 3당 중심으로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 한계 우리가 잠시 노회찬 의원의 불행한 일이 있기 전까지 잠시 교섭단체 역할을 공동교섭단체 구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6개월 넘어 이제 그런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어려움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례대표 세 분의 당적 문제 또 무소속에 있는 의원들의 영입 문제 나름대로 집중했습니다만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주장 전하시죠. 네, 말씀해 주시죠. 사당이 민주당에서 무소속인 이용호 송금주 의원의 입국장이 무산됐습니다. 호남 지역에 대한 총선을 앞두고 개편의 움직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친일주의가 강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호남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부분들을 빼앗으려는 노력을 하실 건지 기준이 있으면 좀 정치가 조금씩 발전해 왔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 의식 수준도 그렇고 말하자면 의원들이 선택받을 때 그 입장 또 그 정당 그것에 기초해서 임기 동안 활동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의원을 평화당에 함께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제안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아쉽게도 저희와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길을 갔더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진 뒤에 평화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치는 가치와 노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하시죠. 네, 문화일보 이은입니다. 방금 정계 개편 질문에 좀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2월 전령했던 정당대회에 맞춰서 바른미래당과 일부 합당이 벌어지면 바른미래당 내 일부 호남 의원들과 민주평화당이 함께할 수 있다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시나리오를 좀 검토하고 계신지 그리고 물밑으로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과 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같은 식구들이죠.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평화당의 길을 간 것은 빤히 보수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불보듯이 빤한데 어떻게 길이 아닌 길을 가는가 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길은 갈 수가 없다. 어떻게 보수 통합의 길을 가는 보수 야당의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한단 말인가? 이제 작년에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손잡고 당을 만들 때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거부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민주평화당의 깃발을 올린 것은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에서 저는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들과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맞아요. 문재인 정부라고 합니다. 그께서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같이 신통론에도 가시고 국회에서도 대통령 기획의원과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아까 대표께서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세비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스나프 대표께서는 의원 수를 10% 30명만 늘리자 그리고 세비도 동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운동 비리적 고익을 추구하시면서 한tam끼리도 약간 좀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게 아니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강 합의가 원활히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네, 뭐 10% 증원 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5당 합의문에 들어 있어요. 우리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거기에 동의하고 합의했으니까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정개특위 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 기본 입장이 있는 것이죠. 또 360명 안은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은 한국의 최고의 정치학자들 또 시민사회의 양식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 또 여야 진보 보수 뭐 다양하게 모인 분들의 그 공통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로는 늘리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바쁜 국민들이 일일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안에 세세한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 책임은 정당에 있고 정치인들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작년에 정치협약을 통해서 그 안을 가졌던 것이고 정의당도 아마 그 협약을 했었었죠. 바른미래당은 협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당의 핵심 공유 가치는 연동형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연동형이 받아들여진다면 나머지 부분은 타협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3당이 정치연대, 정책연대, 행동연대를 굳건하게 유지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살려냈고 또 이제 새해 또 공동 전선을 펴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드문 예입니다. 과거에 일로 삼김 여소야대 13대 국회 때 3야당 그때는 이제 야대 3당입니다만 대야 3당이 정책연대, 정치연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회 중에 가장 많은 개혁 입법을 처리했던 그런 성공적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 소수 야당 3야당 연대입니다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시대적 개혁 과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정치 발전, 정치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시죠. 다른 질의응답은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또 있습니다. 네. 저는 실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김태우 신재민 이 문제에 이어서 뭐 어제 뭐 신혜원 의원이나 아니면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고 이런 문제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현재 진단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민주평화당이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손혜원 의원 문제하고 서영교 의원 문제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잠깐 다뤄졌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에서 최경환 의원님이 우리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목포에 그 지역으로 시찰도 가고 문제 그런 집도 들려봤습니다만 손혜원 의원의 해명도 좀 존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들이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알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국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이 같은 원칙적 입장에 따라서 신재민 사무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상임 청문회 기재위 청문회를 주장했고 자유한국당과도 합의를 해서 지금 기재위 청문회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또 김태우 특감반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이 야3당이 저는 함께 진실규명, 진상규명을 위해서 공조할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 나서라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혹시 당 대표님 외에 다른 의원님들께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치면서요. 우리 기자회견 중에 오신 우리 당의 사무총장이신 김광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냥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허영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그럼 식사와 담소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